세 번째 가는 도시는 이제 라사인데요. 라사는 티베트 자치구 시장에 있는 면적이 122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인구는 3,650만 명이고요. 티베트족 86%, 한족이 15%. 그 중에 이제 자치구의 동남부에 라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라사라고만 쓰는데요. 이게 라사시는 해발 4,000m가 넘고 면적이 3만 평방킬로, 인구가 47만 명, 티베트족입니다. 한족이 1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인류 거주 시작해서 신석기 문화, 농경이 확산됐고, 성동기 시대, 철기 시대는 상왕국이 있어서 625년까지 이 지역에 있다가 이 토번 왕국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야룽허라고 하는 그 지류의 곳에서 성장하면서 티베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 우리 광개토왕 이런 비슷하게, 아니면 세종 송첸간포가 천도하면서 618년부터 이제 850년대까지 아까 토번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송첸간포는 이제 불교를 수용하고요. 티베트 문자도 이때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그 토번 제국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몽골, 또 그 원나라 중국의 몽골이죠, 지배를 받고, 14세기에서 18세기는 이제 그 일종의 자치기 스스로 통치하는 시기를 거치다가 이제 1720년대부터 청나라의 번방이 됩니다. 1904년 때 영국이 잠시 점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 지배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중화민국이 들어서서 51년까지는 사실상 독립을 유지하다가 51년에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강제 병합이 되고, 그리고 1959년에 라사에서 그 티베트인들의 특히 그 스님들을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나지만 진압이 되면서 이 달라이라마, 이 티베트의 정치, 종교,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 그 지배자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망명한 지 오래됐군요, 달라이라마가. 여기 이제 티베트 전체의 지도이고, 그 중에 여기 라사의 위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짙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티베트 제국, 아니면 토번 제국 전성기 때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티벳이 있고, 위쪽에 위구르 회골 제국이 있고, 당나라가 이렇게 전성기보다는 훨씬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있는 820남경의 그 토번 제국 전성기 때 영역이고요. 티벳 분열기에는 이렇게 여러 소국들이 있습니다. 뭐 위구르도 소국이고, 그중에 이제 닝마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역시 라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사의 그 포탈라궁, 지금 현재 보는 이 포탈라궁은 이렇게 겉에서 보면 흰색과 붉은색 이렇게 구분되는 것인데, 그 다섯 번째 달라이 라마가 1649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색깔이 다른 것은 그 건축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백궁, 홍궁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먼저 지어진 거죠. 홍궁이 먼저 지어진 거고, 이거는 이제 1920년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1949년에 그 세르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큰 축제 중에 이제 불화 중에 탕가를 이렇게 성 바깥에 개양하는, 이게 지금 여기에 개양된 게 탕가입니다. 여기 그 부처님의 얼굴 보이나요? 이렇게 이쪽은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저희 부처님의 얼굴이 탕가를 개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진이고요.
이 라사 서쪽문에 있는 이제 탑, 아까 스투파처럼 그 원형의 그 덮어진 그 보시리 같은 복발형의 스투파가 이렇게 세 개가 여기 하나 더 있죠.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초르텐이라고 부릅니다. 초르텐. 라사 서쪽 경계에 있는 세 개의 초르텐인데 1904년에 영국이 여기를 잠시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초르텐이 복원된 모습이고요. 포탈라궁. 그래서 티베트는 그 불교도가 90%가 넘는데 포탈라궁의 그 전체가 세계 유산인데 백궁 그리고 홍궁의 내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사에는 아주 중요한 건물이 이제 그 포탈라궁하고 그다음에 조캉사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모두 둘 다 이제 세계 유산인데 이 조캉사원 역시 이제 송첸간포라고 하는 토번 제국의 아주 중요한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티베트 문자도 창제를 했던 그 왕이 640년경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한자어로는 대조사라고 부릅니다. 그 광장의 입구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큰 원형의 이제 막대가 기둥이 있고 여기에 건물의 중앙에 지붕에 보면 수레바퀴와 여기 사슴 두 마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수레바퀴는 법륜이라는 법륜의 그 륜은 수레를 나타내고 앞에 법을 붙인다. 륜 자체가 수레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 법을 전한다. 뭐 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헌법, 형법 그런 법이 아니고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를 전한다.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는 그 고타마 시달타라고 하는 그런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해탈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진리, 법을 전한 것을 한자어로 초전법륜, 처음으로 수레바퀴를 돌렸다.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석가모니 아니면 부처님의 형상이 좀 늦게 수백 년, 600여 년 이상 늦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게 뭐였느냐? 수레바퀴였어요. 수레바퀴이고 그 초전법륜, 처음으로 그 깨달음의 진리를 알릴 때, 펼칠 때 그 장소가 사르나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녹야원입니다. 녹야원. 사슴이 노는 정원, 녹야원. 그래서 그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동물이 사슴이에요. 사슴. 그래서 여기 그 사슴 두 마리가 이 수레바퀴 양쪽에 있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그 장식 요소입니다. 여기 조캉사원의 내부의 모습이고 여기에도 그런 그 원형의 탑 같은 형태가 이렇게 지붕에 있고요. 여기 쪽에도 사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토번 제국의 그 가장 훌륭했던 송첸간포는 그 부인이 한 사람은 네팔 왕국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네팔 왕국의 공주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불교를 가지고 옵니다.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그런데 이 송첸간포가 또 당나라하고 이제 세력을 이렇게 다툴 정도로 이 토번 제국이 성장을 하니까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자기 조카를 보내줬어요. 부인으로. 그게 이제 문성공주입니다. 문성공주. 그래서 문성공주가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부인, 첫 부인은 네팔 출신의 공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송첸간포가 있고 왼쪽에 네팔의 출신의 왕비 그리고 당나라 문성공주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네팔 왕비가 오면서 결혼하러 오면서 이제 불교라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불상을 같이 가지고 왔어요. 불상.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아촉불이고 문성공주도 거기에 질세라 부처님을 불상을 모시고 왔어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와서 이 두 개의 불상이 지금 이 조캉 사원 안에 그대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본제국 시기에 역시 이제 금제 장식패 어떤 모습인가요? 말을 타고 이렇게 화살을 당겨 이른바 수렵도 사냥하는 그래서 그 북방 유목 민족의 이런 어떤 공통적인 아까 동물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쭉 그 말을 타고 기마 수렵도라고 우리 이제 그 쌍용총 같은 고구려 벽화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라사에 있는 또 다른 세계유산 중에 이제 여름 궁전이 있습니다. 여름 궁전. 그 노블린카에 있는 달라이 라마의 여름 궁전이고요. 왼쪽은 이제 1938년 사진, 오른쪽은 그 2017년에 내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이는 게 이런 수레바퀴와 사슴, 여기도 뭐 수레바퀴와 사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불교를 그 티베트 출신의 왕비 그리고 문성공주 등이 이제 불교를 전래하고 불상도 가져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송첸간포가 불교를 그 토본 제국의 주 종교로 이제 자리 잡게 됐을 때는 그 불교의 그 특징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금강승불교가 있습니다. 여기 대승, 소승, 금강승도 승이라고 하는 게 수레라는 뜻이에요. 수레. 그래서 수레 승자를 쓴 거죠. 대승불교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북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로 온 것. 우리나라가 이제 대승불교에 해당하고요. 대승불교는 이제 그 개인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보살 수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진보적인데 모두 다 해탈을 하자. 이런 거죠. 대승. 큰 수레바퀴가 크니까 모두 다 타고 가자. 수레가 크니까 그게 이제 대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수레에 모두 다 같이 가자. 해탈할수록 도와주자. 내가 불교를 믿는 신도면 내가 해탈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해탈을 하도록 도와주자. 그러면 내가 그걸 뭐라고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 부처가 되지 않고 보살로서 열심히 살아가서 같이 다 해탈할수록 하자. 그게 이제 대승불교여서 당시에 그 송첸간포 그 부인들도 그런 대승불교, 네팔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대승불교였고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간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수레가 작아요. 수레가 작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해탈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기의 해탈에. 그래서 좀 더 보수적인 종교,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승과 소승이 나뉘어 있는 중에 티베트에서 금강승 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승 불교를 뭐 영어로 바이라야나, 야나는 그 수레라는 뜻이고요. 혹은 라마 불교, 티베트 불교, 밀종, 밀교, 진원종 이런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다 불교를 지칭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고요. 비밀의 가르침, 밀교, 밀종,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이제 8세기 후반에 이 티베트 지역에서 인도 힌두교의 은둔적이고 신비적인 탄트리즘하고 주술적인 티베트의 현지 신앙하고 중국계의 대승불교 등이 합쳐져 가지고 8세기 후반에 티베트에 성립이 되는데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에서는 삼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 이렇게 불법승, 삼보가 있는데 여기에 법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근원을 주는 종교적인 스승,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 라마이다. 라마를 불법승의 삼보에 더해가지고 사보를 모시는 네 가지 보물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금강승이 그래서 이 라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라이 라마는 그 라마죠. 근데 그동안 이제 금강석 불교가 이제 닉마로 일컬어지는 홍모파, 또 갤록으로 일컬어지는 황모파, 또 두 개의 서로 다른 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노란색 모자, 빨간 모자가 아니고 노란색 모자의 황모파가 이제 달라이 라마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부처님의 이렇게 물을 주전자로 따라서 씻기는 그런 관정 의식이 금강석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니까 구전으로 말로 전해지는 것, 그리고 특정 정해진 그런 그 주술을 계속 그 암송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금강석 불교에서 중요한데, 티베트에서 8세기 후반에 성립돼 가지고 중국의 동북지방, 그래서 그리고 몽골 이제 몽골의 원나라가 이 금강석 불교를 믿었습니다. 네팔, 부탄 등에 전파됐고요. 그래서 라마가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기 때문에 종교만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일치에 정치, 종교 정치를 겸해서 하는 그런 재정일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불교의 갈래. 여기 그 동아시아 이제 일본 우리나라에서 전해졌고요. 한국과 그리고 여기 장안성 표시되어 있는 중국 한나라 때부터 이거는 이제 대승불교. 이렇게 동남아로 전해지는 여기 그 초록색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소승불교. 그래서 여기 동남아에서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모두 소승불교. 빨간색은 대승불교. 그리고 이제 티베트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이 파란색에 이게 이제 금강석불교. 그래서 몽골 지역까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밀교, 진원종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금강석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크게 세 개의 종류, 대성, 소성, 금강석. 그 중에 이제 티베트가 여전히 금강석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죠. 티베트 불교의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얘기가 이제 금강저, 이렇게 약간 무기처럼 생긴 금강저가 있고요. 금강령, 이 소리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금강령, 렴주, 이게 티베트 불교의 3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티베트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이제 금강석 불교가 이렇게 전래가 돼가지고 여기 네팔에도 카트만두 불교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팔에 여기 스투파, 부다나트 스투파 8세기 후반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는 이제 아까 복발 대접이 이렇게 뒤집어진 듯한 그런 형태로 초기 스투파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 그리고 그 원나라의 경우도 이 금강석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원나라 유적 중에 아주 그 대표적인 유적 잘 남아 있는 곳이 몽골의 그 카라코르, 그 몽골 그 제국의 이제 수도였죠. 원나라 이렇게 그 중국으로 천도하기 전에 하르호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카라코르에 여기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에르덴주라고 하는 에르덴주의 불교 사원이 있고, 그리고 몽골도 이제 주로 그 불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금강석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탑이 중앙 탑이 있고 또 주위에 돌아가는 탑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세 개의 도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 오르도스 지역, 그리고 카슈가르 지역, 라사 지역. 그래서 중국에 이제 소수민족이 좀 많아서 자치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살펴봤는데, 이 세 지역은 자치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유교 혹은 한족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 지역이 차별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르토스 지역은 내몽고 자치구. 내몽고 그 자치구라고 하는 거는 몽고족의 자치구라는 뜻이죠. 몽고족의 자치구. 그러면 이렇게 몽고족의 자치구 혹은 성 밑에 자치주도 있습니다. 자치주. 소수민족이 많은 곳에 중국의 행정구역에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는 연변 들어보셨죠? 연변이 자치주입니다. 자치주.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그러면 이렇게 자치구나 자치주는 그 소수민족, 저는 소수민족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민족의 그 언어와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가면 이제 중국에서는 조선어라고 하죠. 조선어 그리고 조선 문자가 공용어이고 공용 문자예요. 공용 문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몽고는 이제 외몽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내몽고라는 말을 붙였는데 몽고족의 자치주인데 오르도스 지역을 보면 역시 초원 유목문화, 기마, 초원 유목문화의 유목은 무슨 뜻인가요? 결국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동물들을 이제 몰고 다니면서 그 풀을 먹이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거죠. 이동 생활을 하는 그런 초원 유목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몽고족은 당연히 고유의 언어 그리고 몽골 문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징기스칸 그 무덤 같은 경우도 그 한자로 청지스한 이렇게 써놓고 또 그 옆에는 몽골 문자를 써놨어요. 몽골 문자. 근데 이제 그 몽골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고 있죠. 카슈가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위구르족이 있는데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교통로의 아주 핵심 허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크로드에 천산북로, 천산남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실크로드 북로, 남로 해서 다 가도 카슈가르 가서 만나야 돼요. 물론 거기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허브에 있어서 실크로드의 중요한 실크로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그 생산품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교통로이죠. 서아시아 아니면 유럽까지 로마 제국까지 확대해가지고 심지어 이집트,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거대 문화권의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가 이제 이 지역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신장 지역까지 확대돼가지고 위구르 언어가 이제 투르크 언어입니다. 투르크 계통의 언어. 그래서 언어를 쓰고 있고 또 그 위구르 제국, 그 회골 제국 당시에는 문자도 있었어요. 문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사용하던 이미 사멸된 문자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랍 문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아랍 문자를 거의 배워요. 그 이유는 이 쿠란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성서는 번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번역을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아랍어대로 이렇게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그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쿠란 이렇게 번역된 거 어디서 보셨나요? 성경은 맨날 보잖아요. 어디 가면 한역. 근데 쿠란은 그 종교 자체 물론 이제 그 언어가 다르고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역을 할 수 있죠. 그걸 책의 형태로 번역해서 내고 그걸 이렇게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 국가의 무슬림으로서 아랍 문자를 실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옛날에 동아시아에서 지식인이라면 한자를 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라사, 티베트 자치구이고요. 티베트 혹은 장족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한 것처럼 금강승 불교. 불교 중에 달라이 라마, 라마라고 하는 스승, 가르침을 전해준, 진리를 전달해준 스승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냥 일반 스님보다. 스님도 있지만, 스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금강승 불교 문화가 발전하고, 역시 그 티베트 고유 언어 가지고 있고, 티베트 문자도 있습니다. 티베트 문자. 토본 제국 시기, 아까 송첸간포 그 왕 시기에 그 문자가 창제됐다고 그랬죠. 문자가 창제돼서 그 티베트 문자도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이 모두 56개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된 나라여서 공식적으로 그 소수민족의 숫자도 정해져 있어 56개. 그 중에 이제 한족이 그 하나이고 소수민족은 55개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자치구, 자치주를 통해서 소수민족의 그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많이 격려를 하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또 중국 내에서 신장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움직임 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하는 활동이 오히려 훨씬 많아졌습니다. 특히 시진핑 집권한 이후에. 그래서 그러한 그 탄압은 이제 달라이라마 그 망명한 이후로 티베트 거의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계엄 상태의 지배가 이루어졌고, 신장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구르 쪽이 이제 특히 바로 그 신장의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소수민족의 세력이 커질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조선족의 경우는 독립움직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의 영향이 너무 커지는 것은 또 반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을 한화, 한족화, 그 중국 문명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그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된 것이 다원일체. 다원일체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결국 하나다. 우리 중국에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있지만 다 합쳐서 하나다. 그 하나의 민족이 중화민족이다. 중화민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화민족이라고 하면 56개 민족이 합쳐서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서로 다른 민족이 합쳐져서 하나의 민족이다. 그래서 중화민족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초원유목 문화, 이슬람 문화,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수렴하는 하나의 문명, 중화 문명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서로 다른 세 지역의 서로 다른 세 도시에 대한 여러분들 산책 잘 하셨나요? 산책하기에는 좀 골치가 아픈 내용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으시고 나중에 또 들었을 때 저거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다고 기억만 하셔도 오늘 강의의 그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